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총선을 단 하루 앞두고 여야 막판까지 한 표를 호소하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범야권 200석이 만들 무시무시한 신세계를 경고하면서 한 표를 호소했고요. 이재명 대표, 김준혁 후보의 역사관과 여성관을 옹호한 듯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지만 논란입니다. 총선 주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 잠시 뒤에 짚어드립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총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비롯해서 입에 담기 힘든 각종 막말로 논란이 됐던 민주당 김준혁 후보. 그동안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게 또 선거 막판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집중 토론하겠습니다. 호국 명령들을 모독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 망언하는 김준혁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며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유아교육과제를 매국노로 몰아 매장시키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김준혁 후보, 당장 사죄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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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렸을 적에 이모가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미군과 함께 여대생들이 미군들과 커플이 돼서 아마 집단 미팅을 하는 것과 같은. (1948년도에) 존재하지도 않은 정치외교학과에 이모가 어떻게 다닐 수 있었을까요? 미군 정치기에 이화여자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자,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요,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한 동영상 링크를 보시는 것처럼 공유했는데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그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링크를 올렸던 그 영상 바로 이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가족 앨범에서 이모가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미군과 함께. 어렸을 때 그 이상한 사진을 보고 좀 놀랐는데 이모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우리 이모가 1935년생이라는 것과 정치외교학과를 다녔다는 것, 그리고 1948년 무렵에 바로 그 낭낭구락부 또는 낭낭클럽 또는 그 당시 이모가 졸업을 한 이후였는지 아니면 재학생 상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때 김한란한테 걸렸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한란이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제야 알겠네요. 자, 김한란 2대 초대 총장이 미군에게 이대생들을 성상납시킨 게 맞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가 주장했던 것과 똑같고요. 결과적으로 김준혁 후보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그 고은광순 씨요. 그 근거로 본인의 이모의 사례를 들었었는데요. 그 주장을 정리해보면 본인의 이모가 1935년생이고 2대 정외과를 다녔고 1948년 무렵에 낭랑클럽에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일단 기본적으로 1935년생인 분이 1948년도에 2대생으로 낭랑클럽에서 활동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13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고은광순 씨는요,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가족사까지도 왜곡 날조하는 정도의 그런 과감한 수법을 보인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니, 이모가 1935년생이면 1948년이면 만으로 13살입니다. 13살이면 중학교를 다녀야죠. 어떻게 이화여대를 다닙니까? 예. 이런 기본적인 산수도 못하는 저분이 어렸을 때 불분명한 기억으로, 그리고 문제의 사진은 본인이 지금 소장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몇 살 때 어디서 뭘 구체적으로 보았는지 네. 그 어린 시절에 그 불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건데, 또 자신의 큰 이모가요 1953년경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만 18세니까 그럴듯하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요 오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그 동문 명부를 보니까 1956년 만 21살 때 입학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동문 명부 있잖아요. 이대생이라면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웬만한 대학에서는 그 동문 명부를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특정인만 뭐 그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안 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가족사까지 왜곡 날조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저렇게 떠드는 것이 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고은 씨가 기자회견을 한 이 내용 자체가 조금 틀렸다는 것, 그리고 이 영상을 이재명 대표가 링크에 올렸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고은 씨의 기자회견 뒤에 하루 만에 이대 정외과 총동창회가 이 고은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비판의 지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명백한 거짓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첫 번째로 1935년에 태어나 13살인 1948년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다녔다고 하는데,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는 1950년에 창설되어 1회 입학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은예옥이라는 학생은 1956년 이화여대에 입학해 1960년 졸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은광순 씨는 자신의 이모가 1948년 무렵 낭랑클럽을 통해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때는 이화여대생도 아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역사를 자신의 이모 이야기로 스토리텔링하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꾸며 증언하는 고은광순 씨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고은광순 씨는 정치외교학과 동문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이대 정외과 총동창회가 주장하는 그 반은 최소 두 가지가 이 고은 씨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먼저 1948년에 그 이모가 정치외교학과 학생 또는 졸업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대 정외과는 1950년에 창설됐다는 거예요. 50년에 창설돼서 그때 첫 번째 입학생을 맞았기 때문에 이 고은 씨 이모가 48년도에 이대생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고은 씨 이모의 학적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 저희 신지호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1956년도에 입학을 해서 61년도에 졸업을 한 게 확인이 됩니다. 이게 학적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미군정 기간 1953년에 끝이 나거든요. 미군정 기간에 낭랑클럽이 활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군정 기간이 끝이 났는데 그 이후에 입학을 한 고은 씨의 이모, 어떻게 된 걸까요? 김영주 의원님. 지금 네. 이대 총동창회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지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실제로 미군정이 53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이미 그분의 뭐 이모가 되신 분들이 은모 씨가 이대 정외과 입학했을 때는 미군정이 끝나고 3년이 지난 예. 그 시점에서 입학을 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뭐 정확한 기억일지 아닐지 모릅니다만, 만약에 이분이 성상납을 했다라면 그런 사진을 집에 사진첩에 두었을까요? 매우 수치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 자기 사진첩에 모을 만하다 그러면 그때 자기 활동이 자기 나름대로 자존감이라든지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진첩에
그 사진을 넣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수치스럽게 자기가 상납한 그런 것과 관련된 사진을 모아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제로 모아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공광순 씨는 아마 거짓이거나 아니면 뭔가 사실관계를 잘못하는 자기 네. 이모하고 전혀 그 다른 이야기를 혼돈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 뭐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보면 이 고은광수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입학연도, 이모 입학연도 이거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총선 본선거 이틀 전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 회견을 하면서 이모의 입학연도도 몰랐다?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일단 미 군정은요 1948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기 때문에 미 군정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그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그 행정부가 아니었고요, 정부가 아니었고요. 제 생각에는 고은광순 씨는 이화여중을 이화여대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모가 이화여중, 이화여고, 이화여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예. 아니, 그래야지 48년에 그 뭐 산수도 못 합니까? 1948에서 1935를 빼면 13인데 그때 이화여중 다녔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착각을 했을까? 고은광순 씨는요, 제가 봤을 때 마음이 앞섰어요. 김준혁 후보나 고은광수 씨의 방점은 뭐냐면은 성상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김환란 박사나 이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성상납을 받았다라고 주장되는 미군에 있는 겁니다. 미군이 저렇게 나쁘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성상납이나 받고 뭐 그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김준혁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6.25 때 우리나라를 구해줬다고 해가지고 미군에 대해서 고마워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친미 사대주의 아니냐. 제가 찾아봤더니 올 1월 24일에 윤미향 의원실에서 친북 토론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북 토론회의 토론자로 이 고은광순 씨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북한은 완전한 자주국방을 이루었고 교육, 의료, 주거가 무상이다. 거기에 반해서 한국은 어떠냐? 남한은 외세가 군화발로 좌지우지한다. 다시 말해서 미군이 아직까지도 군화발로 좌지우지한 나라다. 그다음에 북한은 친일 청산에 성공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에 성공하지 못한 나라다. 그러면서 고은광순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하고 대한민국 중에 어디가 제대로 사람이 사는 곳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올 1월 24일에 윤미향 의원실에서 했던 종북 토론회에서 고은광순 씨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미군을 악마화하고 미군을 미군이 군화로 우리나라를 아직까지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모 나이까지도 지금 막 헷갈리고 이모가 그때 1948년에 중학교를 다녔는지 이대를 다녔는지 그것도 헷갈리는 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은광순 씨의 그동안의 행적들 지금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고은광순 씨가 김환란 전 총장이 제자들을 성접대에 동원했다고 주장하면서 밝힌 딱히 그 물증은 없습니다. 본인은 사진을 봤다. 그러니까 이대생인 이모가 잔디밭에서 미군과 함께 앉아있는 사진을 보았다고 합니다만 그 사진도 지금은 없다고 하고요. 여대생들이 미군들과 커플이 돼서 집단 미팅하는 것 같은 사진인데 이거를 내가 외국에 있는 오빠들과 막내 이모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시 김환란에게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지금 고은광순 씨의 얘기입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고은광순 씨가 근거로 삼는 건 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묘사, 잔디밭에서 미팅하는 듯이 있었다는 그 사진이에요. 이게 어떻게 또 성상납으로 이어지는지 저는 그것도 조금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생각이 경도돼 있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우리가 좋은 말로 뭐 추측, 유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그 사진이 지금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서 많은 패널분께서 객관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동의하는 거고 결론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SNS에 이게 올라갔다가 삭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누가 올렸느냐? 그러니까 대표실에서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정치인들이 시간이 뭐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도 타이밍이고 네. 또 SNS가 또 익숙하지 않고 또 혹시 뭐 지원 유세 때문에 바쁠 수 있으니까 이제 보좌 직원들이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사실 그 삼겹살 논란 때도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조금 실무자를 좀 일벌백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선거를 하루 남겨두고 이게 얼마나 민주당 선거 판세의 악재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일벌백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타임라인으로 이 고은광순 씨의 주작 한 번 더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미군 CIC 기록, 이거 지금 김준혁 후보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도 이 CIC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러 주장을 했죠. 그 CIC 기록에는 낭랑클럽 활동 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48년부터 52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낭랑클럽이 어떤 엔터테인을 하고 호스티스를 하고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그 시기는 48년부터 52년까지예요. 그런데 저희 패널분들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대인 명록에 나오는 이 고은 씨의 이모는 56년에 입학을 해서 61년에 졸업을 한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죠. 고은광순 씨의 얘기 여기서 본인의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은광순 씨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요. 이모의 입학이 만약에 1956년이라면 그러면 휴전 이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느냐. 나 오히려 그 팩트 체크 반갑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의 과오와 실수를 인정해도 지금 관계자들의 분노를 진정시킬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아무런 그 역사적 근거, 뭐 최소한의 사료라든가 그 당시에 뭐 한 조각이라도 무슨 물증을 가지고 저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낭랑클럽이 1948년부터 1952년 또는 53년 정도 한 4, 5년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근데 저분은 이제 낭랑클럽을 김준혁 씨의 주장 그대로 이대생들을 미군에게 성상납시킨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진 거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은요. 저 정도 되면은 요새 뭐 흔히 하는 말로 저거는 뭐 정상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뭐 교정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미 넘어선 것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요. 지금 고은광순 씨는 뭐 이제 출마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문제는 김준혁 후보입니다. 김준혁 후보가 4월 2일에 당 지도부의 권고를 받고 사과 권고를 받고 본인의 SNS에 사과를 올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진정성이 1도 안 느껴진다. 예. 이게 마지못해 하는 사과다. 근데 그게 저는 오늘 그걸 찾아냈습니다. 3일 후인 4월 5일 그다음에 이 지금 저 고은광순 씨의 그 기자회견 장면을 연달아서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자기 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벌어질 역사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 김준혁 씨가 그런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역사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그 낭랑클럽이 성상납 기구였다라고 하는 그거를 22대 국회에 본인이 들어가서 그 역사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그다음에 저 고은광순 씨라든가 또 비슷한 주장을 한 그 구산아 씨라고 있습니다. 그 종북단체인 대진에서 활동하고 뭐 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김준혁이 뭐가 틀렸느냐? 김한란은 그 친일 매국 그 맞다. 미군에게 상납시킨 그 맞다. 그랬더니 거기다 감사합니다. 예? 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준혁의 4월 2일 사과라는 것이 가짜 사과였다. 대국민 기만행위였다.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올렸다가 이거 삭제를 했잖아요. 그 먼저 올린 게 김준혁 씨예요. 이재명 대표는 김준혁 따라한 거에 불과합니다. 김 의원님. 그러니까 이 김준혁 후보가 분명히 사과는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물론 당에 먼저 권고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또 이대에서 비판이 나왔었는데 지금 신재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딱히 반성을 한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한란 총장 그리고 모윤숙 시인에 대해서 그분도 이제 이대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아까 말하는 미국에서 나타난 그 보고서 안에 이화여대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또 그럴 개연성을 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그 선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호스티스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 안에 보면 밀접하게 서로 관계를 가졌다.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접촉을 했다. 네. 뭐 접대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정 정도 김한란 총장이 이제 친일 임명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사람인 만큼 그 부분에 일정 정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얘기다. 그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완전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자기 말로 인해서 모든 이화여대생이라든지 모든 어떤 이대 총동문회가 모욕감을 느낀다면 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또 혹은 이재명 대표 자체도 속으로도 여전히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일 걸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 또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 총선 판세가 뭐 어느 정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버티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런 의미에서 김준혁 후보가 여러 가지 지금 이대뿐만 아니라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다양한 사회 집단에 대한 모욕감에 대하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당이 다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할 필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문제는 지금 김한란 여사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김준혁 후보는 분명히 얘기를 했죠. 김한란 전 총장이 이대생들을 미군에게 성상납시켰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에 나선 그 고은광순 씨 그리고 주변에 있던 분들 이분들 어떤 사람인가 이거 저희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한 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출신을 비롯해서 소위 반미 또 친북 인사들로 평가받는 분들이 이 회견을 주도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은 어쨌든 김준혁 후보와는 관계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논의의 본질로 좀 돌아갔어요. 이 기자회견이 논란이 된 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에 이 기자회견에 링크를 걸면서 이슈가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썼죠. 이대 총동창회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진심은 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고 은광순 씨의 동영상을 재빠르게 공유하면서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라 라고 썼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진심은 또 무엇일까요? 역시 김준혁을 지키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여성 교육의 살아있는 역사인 이화여대를 낙인 찍고 이화여대의 명예를 짓밟으면서 자기 편만 지키면 되는 그런 정치는 나쁜 정치입니다. 김준혁 후보와 이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이화여대를 모욕한 것에 인간으로서 작은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김준혁 후보의 사퇴로서 사과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김준혁 후보를 사퇴시키십시오. 이것이 상처받은 이화인들로부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동안 뭐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에 침묵을 해왔고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처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1시간 만에 삭제를 했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 이렇게 얘기했죠. 실무자의 실수다. 잘못 올린 글이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최근에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 그때 공약을 했던 그 문제도 있고 실무자의 실수다, 실무자의 착오다 이런 얘기를 좀 여러 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얼마 전에도 그 인천에서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었는지 아니면 소고기를 먹었는지 그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거에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물론 이제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 선거 중간에도 그렇지만 투소도 많이 들어오고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검증이 제대로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에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경우는 명백하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사진이라든가 통화 한번 해보고 몇 가지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무자가 계속해서 실수한다는 것은 그냥 뭐 정치인도 아니고 야당의 대표고 네. 또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고 또 지금 선거를 며칠 안 앞두고 또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화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또 실수했다는 것은 저는 어떤 이유로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저는 일벌 백계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도대체 정당판 이 여의도 정치 문화를 아는 사람이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실무자의 실수다? 아니 저는 뭐 소고기 등심 먹고 삼겹살 먹었다는 걸 애교로 봐줘요. 근데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김영준님, 그러니까 네. 이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실무진이 올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대표의 그런 SNS 관리를 하시는 그 비서들이 따로 있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번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데 실무자들이 글을 올릴 때 이재명 대표 상의를 안 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저도 있거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소통에 능한 사람이고 SNS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뭐 그것을 실무자가 하게 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했을 가능성이 많고, 다만 또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올리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그 여론의 형태, 여론의 향배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주변의 참모들이 내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뭐 이렇게 올렸다가 대표가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네. 불가피하게 실무자가 뭐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큰 뭐 말하자면 뭐 오판이다. 저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오늘도 이 문제에 공세를 취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드디어 그 김준영의 막말과 성희롱에 옹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이대에서 자기의 이모가 성상납에 동원됐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준영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말한 그런 얘기를 진짜 역사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게 왜 다 음담패설로 이어집니까? 강 부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민주당이 김준혁 후보의 역사인식에 동의한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구성원 그리고 또 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거에 동의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동의한다면 지금 삭제 왜 했겠습니까? 예. 저는 좀 물론 저희가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100번 죄송하고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과도한 어떤 수준이라든지 어떤 수위라든지 어떤 현실적으로 맞는 어떤 공격을 하셔야지. 아니 이거 동의한단 말이 맞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고,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까지 막말하셨던 분이고 또 최근에도 우리 곧 다룰 것 같지만 그 막말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동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거라고 했고 실무자의 또 실수라고 했고 또 그조차도 이해 못한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지만 잘못하고 제가 죄송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동의하고 있다 이런 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후보의 막말 논란 또 터졌습니다. 김 후보가요, 과거 저서에서 조선시대 유학자인 퇴계 이황을 성관계의 지존이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안동 유림 그리고 도산서원 측이 오늘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책 내용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흥미로운 역사인물 이야기 정도에 그쳤다면 이해해보려고도 노력했을 테이나 김 교수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낯뜨겁게 엮어내 선언을 욕보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에 우리 안동 유림단체 대표자들은 이런 후보의 망언을 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김준혁 교수의 망언을 거듭 엄중히 규탄함과 동시에 즉시 그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국회의원 후보에서 사퇴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즉각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과거 저서에서 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김준혁 후보는 기승전 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만사가 성으로 끝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대 성상납, 그다음에 정조, 후궁, 원빈 이렇게 언급하면서 여성들을 완전히 폄하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육사를 폄하하고 백선엽 장군을 폄하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군을 또 폄하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을 친일 유치원이라고 하면서 미래 세대까지 폄하하더니 이제 급기야 퇴계까지 폄하하는 것인데, 퇴계 이황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그런 분을 일개 카사노바 같이 그렇게 그려내는 것이 과연 저 사람이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인가? 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료에 기초해가지고 객관적인 팩트를 통해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는 그런 학문인데, 지금 김준혁 후보가 이야기한 거는 팩트가 아니고 그야말로 픽션,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소설 쓰시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상식적인 구석이라고는 진짜 찾아보기도 힘든 그러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무슨 법을 만들고 무슨 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준혁 후보, 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 논란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제 진짜 개싸움이 난 거죠. 개싸움. 개싸움을 일으켜서 나라가 개판되게 만든 것은 정말 개들이나 할 짓입니다. 윤석열 아버지가 스쿠버 대학 출신이거든요. 네. 이번에. 이 스쿠버 대학이 바로 친일 양성 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일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식들한테도 또 역시 그 영향을 끼친 거다. 신지호 의원님, 지금 네. 문제가 이분이 김준혁 후보가 어떤 역사학자로서 평가를 하는 건 자유일 수 있는데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사실이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붙인 그 윤기준 교수가 일본 스쿠버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 가짜 뉴스고요. 스쿠바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 국립대학이고요. 도쿄 옆에 이바라기 갱이라는 곳에 있는 예. 일본 국립대학인데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준 교수가 석사 과정을 마친 곳은 히토츠바시 대학이라는 곳입니다. 예, 경제하고 다른 굉장히 곳이죠? 일본에서 뭐 거의 톱 수준에 가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틀렸고요. 첫 번째, 학교 자체가 틀렸고, 두 번째, 스쿠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스쿠바 대학이 친일파 양성 대학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국립대학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까 보셨던 그 녹취 중에 문재인 대통령 풍산깨 파양 논란, 이 대목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은 뭐 참 그 저희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예. 또 그 개를 통해서 또 개싸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뭐라고 어떻게 제가 주워 담아야 예. 될지는 모르겠고요.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김준혁 교수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대학이 친일파 양성 대학인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있는 대학이 친한파 양성 대학이 아닌 대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 자체도 어떻게 저게 통용될까? 사실관계도 틀릴 뿐만 아니라 또 국립대학과 다른 대학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네. 좀 너무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풍산계까지 얘기가 돼야 될 정도면 상당히 너무 역사학자로서의 수준을 뛰어넘는 발언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 본투표가 몇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준혁 후보 이 수많은 논란들을 뒤로하고 총선을 완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김 후보의 선거 유세 모습도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다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다 지나갈 거야. 모두 다 지나갈 거야.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Never gonna stay.
끝까지 어떤 이유도 강선필 부위원님, 네. 저희가 음악을 배경음악 깐 게 아니고요. 네. 김준혁 후보 본인이 SNS에 올린 겁니다. 사퇴 압력이 있는데도 다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런 배경음악 같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리셨나요? 아니 이제 뭐 워낙 지금 화제가 되어 있고 이런 저런 어떤 구설수에 오르고 또 막말성 비난 여론이 크기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변에서는 의미를 부여해서 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어떤 의미로 본인께서 올리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김준혁 후보는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도 저희 민주당을 위해서도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 당사자 뭐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아니면 뭐 그런 집단에 가셔가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는 것이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선거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국민들을 놀리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3자인 뭐 제가 이대를 나왔겠습니까? 제가 육사를 나왔겠습니까? 유치원은 제가 나왔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저도 굉장히 민망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진짜 이대 동문들이나 육사 동문들이나 백선엽 장군의 후예나 아니면 퇴계를 갖다가 이황 그 선생을 갖다가 후예들이나 성균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런 음악을 갖다가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지 진짜 아무 생각이 없거나 매우 오만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김준혁 후보가 이렇게 쏟아지는 그 사퇴 압박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 민주당이 하락세는 감지되지 않아 이렇게 분석한 것도 한몫했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뭐 하락세가 보인다든지 그런 건 현재는 감지되고 있지 않는데요. 송구한 마음이 많이 앞서고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특히 1~2% 차이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경합 지역에서는 네. 결정적인 저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게 한 합니다. 60?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원인도 그런 부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선거도 많이 치러보셨고 또 이렇게 유세도 많이 다니셨을 텐데 김준혁 후보 논란 대하는 여야의 반응이 참 다릅니다. 어디에 좀 무게가 실린다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김준혁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 때 수원시장에 출마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역구 안에서는 뭐 이수정 후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예. 이수정 후보 또한 무슨 뭐 대파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금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수원정 안에서의 큰 말하자면 그 순위가 뒤바뀌어진다든지 그런 흐름이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민한 수도권 선거 122석에 있는 수도권 선거에서는 상당히 어떤 1~2% 차이에 25석 가까이가 지금 접점을 하고 있거든요. 네. 25석이 날아갈 수 있는 시점 저 정도의 폭발력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일반인들은 그 기간 동안의 여론조사의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미세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고 초격전지에서는 동작이나 광진이나 이런 쪽에서 용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말하자면 승패가 엇갈릴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김준혁 후보 논란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관심인데 내일이면 그리고 모레면 결판 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김준혁 후보 논란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물론 SNS에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윤영석 후보의 공천은 왜 취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막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군사 독재 정당 후회답습니다. 윤영석 후보는 당장 발언에 대해 국민과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민주당에서 윤영석 후보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제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들 다 사안마다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 어떤 많은 막말 하셨는데 그거 잘못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윤영석 후보가 한 막말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막말이 아니죠. 협박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얼마 전에도 뭐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테러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과격해지는 어떤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했던 말에 대해 그 윤영석 후보가 했던 말에 대해서 저는 윤영석 후보 본인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똑같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더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윤영석 후보의 그 저 발언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예. 그 공인으로서 저런 자리에서 해야 될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실언이라는 게 보면요, 순간적인 실수가 있고요. 평상시 자기가 생각하던 거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서 이제 김준혁 후보의 그 막말과 이 윤영석 후보의 막말은 그런 점에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난다. 그리고 윤영석 후보가 저 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야 민주당과 다른 이 국민의힘의 도덕적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뭐 오히려 그 누구예요? 김준혁 후보 막말보다 뭐 더함보다 이거는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예. 변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듣는 국민들하고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요. 네. 그러시겠죠. 알겠습니다. 윤영석 후보의 그 반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반론관 보장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산말의 그 발언은 지금 신조 의원님도 인정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생명이 아닌 그러니까 강성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협박이 아닌 정치적인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구차한 변명이다. 이렇게 또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 내일 꼭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12시면 공식 선거운동도 끝이 나죠. 여야 대표들 절박하게 한 표를 호소하면서 막판 지지층 끌어모으기에 나섰습니다. 보고 오시죠. 중국에서 단 12척의 배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백성을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 12시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외국에 살고 계신 대한민국의 시민들께서 나라가 망할까봐 나중에 미래 세대에게 볼 낯이 없어서 어렵지만 사비로 비행기표를 끊고 투표하러 오시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한 표가 대한민국을 구할 겁니다. 무조건 투표를 나가주십시오.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들을 찾아서 투표해달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주권자인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연고자 있으면 꼭 전화 좀 해주시고 전화하기 속도로 문자로 보내주시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고 이 한 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한동훈 위원장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그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딱 한 표가 부족하다.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 이순신 얘기를 하면서요. 12척으로 나라를 지키셨듯이 여러분이 앞으로 12시간으로 나라를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순신 각오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이게 판세가 좋지 않다라는 그
그걸 공유를 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판세가 호전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판세가 호전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강남 벨트 제외하고 이제 한강 벨트를 승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었는데 한강 벨트는 물론이거니와 동대문, 서대문, 심지어 도봉 이런 데까지 판세가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 자체 분석 결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제 절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 좋았을 때보다 이제 판세가 호전되니까 승리 한 표 한 표가 더 이제 아쉬운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저 절박한 호소는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만 공식운동 마지막 날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대선 때보다 나 지금 더 절박하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다른 선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그리고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거나 이러면 나라가 절단난다. 그렇게 될 때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굉장히 절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절박함을 강조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양쪽 다 너무 좀 호소까지는 좋은데 엄살을 너무 많이 피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200석 얘기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선거 전략적으로도 좋은 얘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범야권이 200석이 될 수도 없고 또 200석이라는 얘기 자체가 오히려 보수 지지층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오히려 줄이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신지호 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 한강벨트가 다시 살아난다면 200석이라는 말 자체도 엄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렇고 이재명 대표 역시 현 시점에서 여당이 가반을 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 물론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좀 과한 분석이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의 어떤 정치적인 총괄 선봉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진 선거에서 그냥 모든 생각들이 다 들 테고 실제적으로 보면 1% 차이로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50석, 60석이 수도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도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악몽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투표 열기 그만큼 뜨거운데요. 한동훈 위원장 아까 녹취에서 들으셨습니다만 일본에 사는데 재외국민 투표를 못해서 본투표 날인 내일 직접 한국에 와가지고 투표를 하겠다. 그러면서 비행기 표를 샀다는 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모인 커뮤니티에서 지인들한테 꼭 투표 좀 독려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나 전화 돌리고 있다는 그런 인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옥진 변호사님, 지금 정말 그 총선에서는 100표, 10표, 그리고 심지어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들이 보였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딱 한 표, 더 중요한 건요. 딱 한 석이 진짜로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200석하고 199석은요. 하늘과 땅 차이고요. 180석하고 179석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151석하고 150석하고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지. 그러니까 한두 표, 10표, 100표 때문에 180석이 179석이 될 수도 있고요. 150석이 151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잘 아는 건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모든 재판도 그렇고 모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시험도 그렇고 절박하게 달려드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김영주 의원님은 엄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그만큼 당사자 입장에서는 절박하고 그만큼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에다가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표들은 형사 피고인들이에요. 범죄 혐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당에게 그 정권이 아니라 입법권을
심각하게 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큰 그 타격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절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요, 소고기를 먹은 것 같은데 정작 SNS에는 삼겹살을 먹었다고 올려가지고 여당이 집중 공세를 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뭐 작다면 작은 사안일 수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뭐 일하는 척 그 발언과 맞물려서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고깃집에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후보가 어제 찾아갔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보란 듯이 또 다른 고깃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소고기가 나올 것인지 돼지가 나올 것인지. 고기를 안 시키려나 봐요. 제일 저렴한 걸로 지금. 김치찌개. 식사 안 하시는 거 봐. 밥 먹어야지. 빨리 자리 잡고 앉으세요. 신조 의원님. 네. 원래 한동훈 위원장과 그 원희룡 후보가 소고기랑 삼겹살이 아니라 그 김치찜 먹었는데 이 원래는 여기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는 마트 앞에서 좀 유세할 예정이었는데 원희룡 후보 측이 급히 바꿔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같이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음식점은 근데 원희룡 후보가 자주 애용하는 그런가요? 그런 단골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저 지역에 갔을 때도 저기서 식사를 같이 했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은 김치찜을 시켜놓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콜라만 몇 모금 마시고 10분 만에 자리를 떴다라고 해요. 일정상. 그래서 이제 저런 건데 저건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 때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상대편의 약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뭐 이벤트였다. 뭐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참 넉살이 좋습니다. 또 봐서 소갈비살 먹을 수는 있는데 요번에는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죠. 본인이 저렇게까지 소갈비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요. 예. 강승표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삼겹살 소고기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삼겹살 집에 갔나 했더니 갈비를 먹었어요. 이게 보면은 일일이 이런 논란에 나 신경 안 쓰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맞습니다. 아니 국민들이요. 저기 영상 많이 보면 아시겠지만 개방된 곳에서 밥을 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삼겹살 안 먹고 소고기만 먹었다고 하면 다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너무 과도한 추측과 비난, 공격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일정을 많이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메시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 판세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지금 2년 동안의 정권 심판론이 지금 한 번에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남은 시간만이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국민도 좋고 민주당도 좋고 국민의힘도 살아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고기냐 삼겹살이냐 이 정도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대표들요 공식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신발 굽이 떨어지고 또 손에는 뭐 밴드나 파스를 붙이고 다닐 정도로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들의 건강 어떨지 저희가 좀 챙겨봤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선거 지난 대선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사실. 막 입안도 다 터지고 허리도 아프고 차를 너무 많이 타고 다니고 눈도 사실은 터지고 그럽니다. 그러긴 한데 소명의식이랄까 책임감, 부담감 이게 너무 커요. 이렇게 저는 갈 때 잡아주시는데 그때 보면 그렇게 많이 다치고 하는 거예요. 별건 아니고요. 안 잡아주시고 기다려주지 않으시는 게 문제지 잡아주시면 고마운 거죠. 5kg 몸무게에 빠졌다고 그러고 기특해 죽겠어요. 정말 눈물도 나요. 자,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그 모습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인요한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다고 해요.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보시는 것처럼 이 구두굽이 갈라지고 그런 모습이었죠. 입안도 터지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터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강석필 부위원장님. 네. 여야 대표들 정말 공식 선거 운동 전부터 해서 정말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이제 선거를 하면 사실 저런 어떤 후보들 그리고 대표들의 저런 모습은 일상화되어 있죠. 그런데 또 희한합니다. 저렇게 정치인들은요, 또 유권자들을 만나서 저렇게 손잡아주고 응원하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또 힘이 솟아난다고 해요. 참 희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엔 조금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정말로 유권자들을 만날 때 악수할 때 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근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이렇게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런 트라우마를 조금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다행인 것 같고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실 손이나 뭐 이렇게 붙이는 거 보면은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또 원희룡 그 후보 같은 경우도 목이 쉬고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254개 지역구에 많은 후보들이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의의 경쟁 멋지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영신 변호사님.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진짜 열심히 다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주로 파란색 운동화 신고 다니신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운동화도 마찬가지고 구두까지 저렇게 해질 정도로 굉장히 전국을 열심히 잘 뛰어다니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군다나 연초에 이렇게 또 피습당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든 일정을 갖다가 소화한다라고 하니까 천생 정치인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어쨌든 저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까지 무사하게 아무 일 없이 선거를 잘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건강까지 저희가 좀 챙겨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총선 하루 전입니다만 유세 현장이 아니라 법원으로 갔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참석을 한 건데요. 그런데 법원 앞이 기자회견장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2년째 겪고 있는 억울함과 부당함, 저 하나로도 부족해서 제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자,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읽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늘을 좀 쳐다보는 그런 장면도 보였고요. 본인이 법원에 매여 있는 동안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국민들이 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먹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그렇게 뭐 괴로워했다 뭐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가 쳐다보는 하늘은 뭔지 이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에 나오는 그런 건지 아닌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요 저희 국민의힘이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 그 울컥하는 거는 범죄자의 울컥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자꾸만요 저기서도 또 궤변을 얘기를 해요. 재판 일정 정하고 피고인을 출석하게 하는 게 검찰이 하는 겁니까? 저 변호사라는 분이 왜 저런 얘기를 자꾸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이게 해도 좀 지나치다. 암만 뭐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거기에 모든 거를 그냥 몰아가지고 몰빵을 해가지고 심판하고 싶으면 그 심정은 이해를 가나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저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뭐 하는 것은 정말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언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명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이 굉장히 그 보여주기 싫은 또 하기 싫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총선 바로 전날 법원에 출석하는 예. 부분. 이제 실제로 본인도 아마 이것이 정치 검찰의 일이 아니라 재판부가 했던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일관되게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하고 또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는 시간까지도 실제로 일선의 유세장에서 유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한 저런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대단한 정치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네,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상당히 그 자기 지지자들은 굉장히 그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뭐 아주 탁월한 뭐 말하자면 쇼잉의 그 탤런트를 가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정혁재 변호사님.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쨌든 이 정치인의 면모를 그런 자질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한 11분 동안 원고를 읽었어요. 미리 준비해 왔죠.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법원을 선거 유세장으로 쓰는 건 좀 적절했느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김혜경 씨 기소된 것도 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혜경 씨가 기소가 된 것은 배모 씨가 유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되는 거는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담당 주임 검사 입장에서는 징계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소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잘 알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의 손발을 묶은 것이 검찰입니까? 다른 분들 다 이야기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에요. 그렇다라고 예. 하면 이제는 검찰 독재 정권이란 말은 그만하시고 판사 독재 정권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담당 재판부가 오늘 그 기일을 구체적으로 잡았을까? 왜 구태여 오늘 기일을 잡았을까? 그거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수업으로 치면 학생이 결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날짜가 오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다 모든 귀책 사유가 본인한테 있는데 이것을 판사 탓도 아니고 검찰 탓하는 것은 진짜로 뭐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뭐 화풀이 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전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강부 위원장님. 네. 그러게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선거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법원에 가야 되는 그 심정을 좀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을 계속 비판하는 것 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는 어찌됐든 재판은 재판부가 하는 거고 일정도 재판부가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기소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은 순리대로 가면 될 일이다. 또 총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가서 충실히 소명하고 또 검찰도 혐의를 입증하는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법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게 더 이상 무의미하다. 왜? 국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번 총선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요. 예. 뭐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검찰 탓할 수도 있다. 이게 참 궤변 중에 궤변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모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내가 세상 살다가 뭐가 안 좋은 일 당하면 다 부모 탓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잡은 거는 이게 총선 직전 본선거 직전에 그 재판 잡은 거는 법원이고 판사 아니냐 이런 말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느끼니까 검찰이 기소했다니까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해요.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재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과정들은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선거 끝나고 나서 재판부에서 소명하고 검찰은 혐의 입증해서 국민들 앞에 결과 나올 거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법원 앞 울컥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기 앞서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달라고 국민 상대로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기를 살려달라는 구질구질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무너질까봐, 우리 시민들이 고통받을까봐 눈물이 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살려달라고 영업하는 눈물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발언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눈물은 본인을 살려달라는 그런 영업용 눈물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한다 이렇게 비판한 건데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근데 작년 말이었죠. 예.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최후 진술하면서 그때 울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판사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상적으로 판결받고 나면 다 합치면 징역 50년 이상 뭐가 될 겁니다. 판사님의 결정 하나가 이 나라의 뭐를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그때 읍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적이 있는 거예요. 그 전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은 공감 가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의 일관된 스탠스를 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끝까지 선거인 기간 동안에는 공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총선 기간 동안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지 않는 이상에서 저런 논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국민의 심판에 맡기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 내일 재판에 가지 말까? 갈까? 이런 모습 보였었죠. 어제도 저희 패널 분들이 가긴 갈 거야. 아니 안 갈 거야. 이렇게 의견이 갈렸었는데요. 오늘 보신 것처럼 출석은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 그리고 오늘 재판 휴정 중에도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부 경남 제가 시간이 없어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내일 대장동 재판 째고 유세할까 검토 중이다, 고려 중이다. 여러분, 이게 민주시민, 법을 지키는 민주시민의 입에서 나올 법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재판 안 나가고 째면 그냥 구인당합니다. 잡혀온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법원의 구인장 발부도 좀 염두에 두신 결정이신가요? 법원의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로서 법정이 계속 대기해야 됩니다. 출석 안 하면 안 했다고 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냥 원칙에 따라서 답답하고 그런 일이긴 하지만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거 노리고 마구잡이 기소하는 거니까 할 수 없죠. 정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네. 이재명 대표 제가 그 유튜브 얘기를 다 들었는데 오늘 재판 안 나가도 된다. 사실 구인장 발부 그거 어차피 내가 총선 이후에 또 나갈 거니까 그건 의미 없고 내가 안 나가고 유세장 가도 됐는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원에 어떤 존중을 한 차원에서 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거기에 대한 반박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형사 피고인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니, 법원을 존중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안 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안 할 줄 알았느냐? 전력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대로 빠진 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출석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석을 안 한 이유는 선거운동 하려고 출석 안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번에 오늘 출석을 안 했으면 선거에 보탬이 됐을까요? 저는 오히려 더 악영향이 있었을 것인데 왜 악영향이 있느냐? 만약에 오늘 빠졌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유권 무죄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재판 마음대로 농단해도 된다. 이런 비판을 받을 게 뻔하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재판에 출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재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지킨 것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바는요. 이제 내일 그 선거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새벽이나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때부터도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계속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4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고요. 4월 16일, 23일, 26일에는 대장동 재판이 있고요. 4월 22일에는 또 위증교사 재판이 있고요. 5월에도 또 재판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재판도 오늘처럼 꼬박꼬박 잘 출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무 위원장님. 그러니까 재판부가 지금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뒤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법원에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선 공식 선거운동 총 13일 중에 사흘을 법원에 갔는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당대표에. 어떻게 좀 총평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민주 시민이니까 사실 재판에 가야죠. 가야 되는데 본인으로서는 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어찌 됐건 재판부에서 길 변경을 안 받아준 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함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재판부도 입장은 그렇다고 봐요.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받아줄 수 없는 입장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도 어쨌든 선거운동 후보자이기 때문에 어떤 군대도 연기해 주는 어떤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데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것들 다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뭐 잠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 보낸 이유가 뭡니까? 조국 대표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멀문지하를 시킬 만큼 당신이 잘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국민의 심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서사가 총선 이후에도 저는 계속 평가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신조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모든 재판 나갔다고 합니다만 다른 재판,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 워낙 사이즈가 크고 여러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점검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다른 재판들은 다 연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김문기 씨 모른다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이거는 그 있어요. 그 선거 사범에 대한 그 선거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은 6개월 내, 2심은 3개월, 또 마지막 최종심은 그로부터 3개월. 그래갖고 토탈 1년 안에 다 끝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요. 재작년 가을 무렵인가 기소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뭐 1년이 넘도록 지금 1심 결과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예외적인 재판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저런 얘기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정치인들 봤지만요. 암만 국회의원 5의원들이라 하더라도요. 법정에 가면 굉장히 아주 공손해지고 판사님들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고 무척 예민해져 갖고 신경쓰는 걸 봤는데 이재명 대표처럼 법원 알기를 정말 동네 어디 그냥 쉽게 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정도로 여기는 정치는 처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총선 이후에 재판 꼬박꼬박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몇 시간 뒤면 마무리됩니다. 후보들 막판까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 최근 이 후보들을 도와서 특정 후보 또 특정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저희 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슴이 답답하고 그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동작구까지 뛰어왔습니다. 전과 사범에다가 재판을 한 3개 받고 있고 음주운전에 검사 사칭에 뭐 등등등등 많아요. 이걸 한 사람이 했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하고 자주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동대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저한테 하질 않아요. 진짜 바보 같은 친구입니다. 7번의 왕을 했을 때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7번까지 갔습니다. 이제 2번 갔습니다. 한 번만 더 밀어주시면 여러분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제가 예전에 시사 프로그램으로 잘 나갈 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벌을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통파를 위해서 정말 참으로 일할 일꾼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김영호 아줌마도 응원 나왔습니다. 김영조 의원님. 요즘 저 방송에서 좀 많이 못 뵀던 분들, 그런 분들, 연예인 분들을 유세 현장에서 좀 보게 되는데 물론 뭐 김미화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표현을 꽤 많이 해왔던 분입니다만 배우 유동규 씨나
또 배우 노주현 씨, 또 가수 박상민 씨 이런 모습들은 오랜만에 뵀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야말로 어떤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을 그냥 동원의 수단으로 여겼다면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매우 어떤 그 주도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아주 표현도 능수능란한 그러게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저런 모습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 또 지지 활동을 하는데 뭐 연예인들은 뭐 소극적이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게 좋고요. 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제돼야 될 것이 그것이 뭐 우파 정치인, 좌파 정치인으로 또 편가르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블랙리스트를 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이렇게 쳐내고 그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공간에서는 자기 표현을 하고 문화예술적 활동은 어우러서도 같이 하고 또 지난 선거 때 우리 편 안 들었다고 말하자면 배제시키고 이런 일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게요. 정혁재 변호사님. 과거의 연예인들 보면 굉장히 큰 마음 먹고 나와야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이천수 씨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좀 유세를 돕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연예인하고요, 정치인하고 뭐 여기 이제 두 분 전직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의 연예인화도 굉장히 가속되는 것이 아닌가. 뭐 출마하고 그럴 때는 그 정치인들 후보자들 나와가지고 막 춤도 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연예인들이 선거에 그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부탁을 했을 때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거부하기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노주현 씨 이야기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뭐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달려와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뭐 일반 국민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연예인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해관계가 맞고 필요하고 하니까 저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총선 판세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특히 200석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죠? 야권에서 공공연하게 탄핵, 개헌을 언급했던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과 야권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저 사람들이 200석을 얘기합니다. 200석이 만들 무시무시한 신세계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200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정말 도움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 바꿔서 자기들 셀프로 참여하는 거 그거 안 된다고요? 150석이 넘을 거다, 200석이다. 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여당 측에서 그 말을 하시는 분은 엄살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정치 역사에 그런 적이 없어요. 국민들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개헌을 통해서 셀프 사면 얘기하는데 정말 그는 법률을 모르는 얘기다. 사면권은 국회에 없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시니까 막 던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면 범죄 혐의자의 셀프 사면도 가능하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 그러면 실제로 200석이 되면 어떤 힘을 갖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죠. 맨 오른쪽에 있네요. 200석, 그러니까 재적의원 총 300명의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 얻게 되면요. 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고요. 개헌할 수 있고요. 대통령 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그런 폭주를 이 법안 거부권으로 막아왔습니다만 만약 야권이 200석 이상 얻게 되면 이 거부권도 무력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국 대표나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가능한 숫자가 200석입니다. 신지호 의원님, 200석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 대표는요, 본인이 지금 제일 큰 그 비전으로 내건 게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 제7공화국을 만들려면 지금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생긴 현재의 6공화국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조국 대표가 만들고 싶은 제7공화국이 뭔가 제가 뜯어봤더니요. 뭐 예를 들어 사회권이 중시되는 뭐를 만들자.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사회
연대 임금제 이게 뭐 아주 전형적인 국가 사회주의적 발상인데 그러면은 이 조국이 꿈꾸는 제7공화국은 지금보다도 지금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면 훨씬 더 사회주의에 근접한 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아까 조국 대표가요, 뭐 한동훈 위원장의 셀프 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가능하죠. 지금 헌법에는요. 사면 복권 이게 대통령 특별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 헌법을 바꿔갖고 국회도 뭐 저기를 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못할 바가 뭐가 있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아까 이제 200석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지금 자막 나갑니다만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지금 절박하게 호소를 하면서 200석 만들면 무시무시한 신세계가 펼쳐질 거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셀프 사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뭐 셀프 사면 자체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다. 다만 이제 마지막까지 보수 결집을 위해서 저런 그야말로 보수 지지자들 혹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포감을 가질 수 있는 얘기죠. 말하자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어떤 좌파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대행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보수적 시각에서 그런 어떤 공포증을 높여서 실제적으로 결집하겠다, 결집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지금 자기 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120석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 300 빼기 120은 사실은 나머지 야권이 180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과한 얘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뭐 조국 혁신당조차도 제가 아무리 봐도 뭐 12석이나 15석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당이 할 수 있는 어떤 얘기 중에서는 너무 큰 얘기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또 뭐 사회연대 이런 부분과 가지고 그대 노조에서 굉장히 큰 저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면에서 실제로 조국 혁신당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지금만한 기세의 표 의석수를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너무 이것은 과잉된 대응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야가 생각하는 판세 분석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바로 보시죠. 국민의힘은요, 지금 지역구 100에서 110석, 그리고 비례대표 최대 16석까지 해서 전체 120석 내외, 120석 안팎의 의석을 얻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실투표율 아주 높을 거다. 보수 결집,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보수 지지층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야당의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의 악재가 수도권 접전지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 누락된 그 샤이 보수가 있을 거다라는 판단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130에서 140석, 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이 12석에서 14석을 해서 151석, 과반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를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권 심판론이 김준혁, 양문석 후보의 그 논란을 압도할 만큼 대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호남, 실제로 지금 그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1, 2, 3등이 모두 호남이죠. 그리고 낙동강 벨트를 비롯한 PK 지역 후보들이 굉장히 선전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아전 인수격 해석을 다 모든 당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당의 경우에는 한 120석 정도가 가능한데 막판 기세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막판 대역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투표, 4월 5, 6일 있었던 그 사전투표 이틀간에 그게 이제 30%를 넘지 않았습니까? 역대 총선 최고의 사전투표율인데 보통 사전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 계열에 유리하다 하는 게 이제까지의 선거판은 정설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를 수가 있다. 왜? 이번만큼 저희 당에서 사전투표를 대대적으로 캠페인하고 독려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내일 본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본투표율이 40%였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 26%하고 합쳐져서 전체 투표율이 66%가 나왔는데 저희는 내일 본투표율이 40%가 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 31점 몇 %인가요? 합쳐져 가지고 70%가 넘으면 저희는 막판 대역전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를 저도 들어봐도 120석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다. 수도권 막판 접전지에서 보수표가 결집을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전제가 되는 게 방금 신조 의원이 말씀하셨던 투표율 70%라는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70% 넘는 그런 투표율이 있었다라고 분석하던데 70%가 넘었을 때에 여권이 선전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지금은 사전투표율이나 본투표율이나 누가 이롭다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가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사전투표하시고 여야 모두가 거의 비슷한 논조로 지난번 21대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영남 쪽에서 본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난 보수 지지층들은 여전히 사전투표는 깨름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투표에 하겠다는 어르신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가능성들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는 사전투표, 본투표 차이에 사전투표는 진보, 본투표는 보수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50대 이상이 50% 정도의 말하자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만은 65세 이하의 고령 유권자들이 과연 보수적이냐 이런 토론도 있을 수 있고 역으로 보면 20대 중도층들은 과연 진보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재 변호사님, 저희가 거대 양당을 짚어봤는데 또 하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진보당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진보당이 지금 그 민주당과 지역구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부산이라든지 울산에서 지역구 한 2석 정도를 얻고 또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3석이 이제 들어가면 총 5석 정도 얻어서 원내 4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그 3석 정도를 갖다 받은 다음에 거기서 아마 제명한다든지 해가지고 진보당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5석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의 그 과반수를 계산할 때 진보당 이 3석 정도는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진보당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모두에서 봤다시피 너무나 북한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바가 사실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정부 여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에 어떻게 했길래 200석 우는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200석 우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지금 그 민심이 떠났는가.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200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은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200석이 달성이 되면요. 국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200석을 갖고 있으면 국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200석이 범야권이 200석이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극한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명한 우리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진짜 진솔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국민의힘 판세 분석 한동훈 위원장은 한 표를 호소하면서요. 앞으로 정체 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어떤 무슨 뭐 직위에 도전하고 인생 모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미리 그걸 알겠으며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저는 운이 9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9할을 어떻게든 뭐 사회를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아서도 어떻게 하고 뭐 하겠다? 글쎄요. 미국 유학? 글쎄요. 누가 보내준다나요? 여기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공선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자, 오늘이 마지막 선거운동일인 만큼 여야 대표 끝까지 선거운동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잠시 뒤에 오후 7시 20분에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8시 20분이군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끝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7시에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끝냅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거대 양당에 이어서 녹색정의당은 서울 홍대에서 마무리 유세를 하고 새로운 미래는 부천으로 가는군요.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경기 화성으로 갑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곳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지금 두 분께 마지막 여쭤볼게요. 신재호 의원님과 강석희 부위원장님께 마지막 유세 현장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지금 오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정을 봤더니 서울만 15개, 지금 청계광장에서 원래는 7시 20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수년이 되면서 1시간 좀 늦춰졌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여기서 하겠다. 그래서 종로 후보, 그다음에 중구 후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저거는 이제 여기 종로구 중구 후보 지원 유세뿐만 아니라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유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얼마나 좀 결집하고 얼마나 좀 반응하고 여기서 발신되는 국민의힘의 메시지에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 주실 건가. 제가 오늘 참고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요. 자기도 거기 가니까 거기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강석희 부위원장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용산으로 가는 건 간단하죠.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에게는 심판해야 바뀐다. 심판하지 않으면 오만해진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국정 변화의 어떤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의 박빙 지역을 돌고 마지막 청계천에서 만나면서 집결시켜가지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선거 방식인 것 같고 조국 혁신당이 조금 주목할 만하죠. 비례대표 정당이기 때문에 관심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옆에 있어야지 언론의 이슈가 되는 걸 노린 듯합니다. 나머지 후보들이야 뭐 선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지원 유세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총선이죠. 총선 특집으로 오후 3시부터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